혹시 여기까지 하면서 이해 안 갔던 문제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받아볼까요? 그래서 질문 나갈게요. 자, 유형 14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집합이 조건지 집합으로 나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교재랑 집합 이런 걸 이용해서 영상을 진행하는 건데, 보시면은 A 같은 경우를 볼게요. A는 이게 말로 부등으로 나와, 그러니까 2차 부등식으로 나와 있죠. 2차 부등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2차 부등식을 풀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B는 2차 부등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A하고 B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B는 그냥 모르는 그래서 이제 이 A하고 B를 구하는 건데,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고 A 합집합 B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이 상태로 보시면은 A가 1부터 3까지 그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수직선 위에 살짝 나타내 보면 이런 형태죠. 근데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B는 이 범위 밖에 이제 범위가 형성된다는 얘기고, A 합집합 B는 1부터 5까지 이걸 형성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B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만큼은 B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3하고 겹치면 안 된다. 이것보다 더 안쪽 1과 3 사이에 B의 범위가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B는 자 5를 포함하지 않는 상태로 이만큼부터 시작해가지고 3을 또 포함하지 않는 상태로 이만큼, 이 부분을 차지해야 A 합집합 B가 저런 범위를 가질 수 있고, A 교집합 B는 서로 아무것도 같지 않는 공집합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B는 이걸 통해서 X의 범위가 있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갖는다는 알 수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를 또 2차 부등식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X가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이걸 전개하게 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15. 그래서 A가 마이너스 8이고 B가 마이너스 15, 플러스 15가 되는 형태를 알 수 있고, 이거 두개하면 7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도 결국에는 부등식을 곁들여서 수직선 위에 표현하면서 하긴 했는데, 결국 교집합이 뭐가 나타나고 합집합에서 뭐가 나타나는지를 통해서 B가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부분과 반드시 포함하면 안 되는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는 거였어요.
꽂고 싶어. 이거 안 꽂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자, 지금 582번까지 했고요. 586번 들어갈 거니까. 네, 집합. 87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86번을 볼게요. 자, 이번에는 부분 집합의 개수, 그러니까 집합 원소의 개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n이,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개수가 20개.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가 4개.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가 8개. 이때 A의 개수와 B의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 건데, 자, 보시면은 전체 집합의 개수가 20개예요. 이건 이제 원소가 아니라 개수니까 이런 식으로 네모로 칸을 치면서 표시를 해줄게요. 자, A 교집합 B 이 부분의 개수는 4개예요. 자, 그 얘기는 일단 이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의 원소들의 총 개수가 16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해석해야겠죠. 이거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 부분이 개수 8개다 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느 부분에 속할지를 해석해 보면 지금 그림 이 그대로 A 여집합 보시고 B의 여집합 다 빗금 쳐 보면서 해보면 이 위치가 여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의 개수가 8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니면 이거 일일이 해봐도 되고, 드모르간의 법칙 좀 익숙해졌으면 이거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런 식으로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8개죠. 여기가 8개, 전체가 20개니까 A 합집합,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 합집합 B의 개수가 12개인 걸 알 수가 있죠. 이 부분. 자, 주황색으로 빗금친 부분에 원소의 개수가 12개예요. 근데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안녕, 그 586번 87페이지 푸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구하라,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이런 거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이거 2개 더 했다고 이게 12개다 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러기에는 지금 이 교집합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어떤 상태냐면, 지금 전체 A 합집합 B가 12개인데 교집합 부분이 4개니까
이거를 딱 보면 아 교집합 부분 하나 더 더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맞아요. 근데 아니면 이해가 좀 안 된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교집합 부분을 빼볼게요. 그러면 A의 합집합 B가 12개인데 여기서 교집합 부분을 빼면 8개가 되겠죠. 8개. 그러니까 이제 서로 겹치는 게 없는 상태예요. 그 와중에 이 부분에 4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이게 2개 합해서 8개인데 A의 개수는 여기서 소문자 A개라고 하고 B의 개수는 소문자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A 플러스 B는 8인 상태예요. 그리고 교집합의 개수를 여기를 C라고 교집합 부분 여기 C라고 하면은 NA의 개수는 A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NB의 개수는 B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러니까 A의 개수 플러스 B의 개수는 A 플러스 B 플러스 2C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이거 8개에서 플러스 4개를 2번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16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사실 이거는 아직 개념 저번 시간에 안 하고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걸 먼저 보여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념을. 자 만약 필기 다 하셨으면 78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네, 78페이지에 6-6번을 보시면은 거기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면서 1번부터 4번까지 공식이 쫙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풀었던 문제를 풀 때 썼던 개념이 그 괄호 1번에 있는 개념이거든요. A 합집합 B는 A의 개수,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개수는 A의 개수 플러스 B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개수를 빼줬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2개라는 거 자체가 이거 지금 16개죠. 16개에서 빼기 교집합의 개수 4개를 해준 거다 라고 했고 이걸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이걸 구해주기 위해서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의 개수를 더해줬다 라는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건데 자 공식이 이제 만약 익숙하면 공식으로 풀어도 되고 근데 공식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외우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풀어줄 수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2번 괄호 2번을 볼게요. 괄호 2번 이거는 이제 A, B 그러니까 집합이 A, B 두 개만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A, B, C 이렇게 집합이 3개가 있는 상태가 와버리면은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면 아까 여기서 A 합집합 B의 개수가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 빼기 A와 B의 교집합 개수였던 이유는 이 부분이 중복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은 빼주는 거죠. A 합집합 B의 개수를 구해줄 때. 근데 이건 지금 3개잖아요. 3개. 그래서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거의 개수를 구해줄 때 처음에 하듯이 N A의 개수 더하기 N B의 개수 더하기 N C의 개수를 해주게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부분들이 겹치게 됩니다. 겹친 부분들을 겹쳤으니까 하나씩 빼줘야겠죠. 그래서 교집합들을 빼주는 거예요. N, A, 교집합 B 빼기 N, A, 교집합 C 빼기 N, A, B, 교집합 C. 자 이렇게 한 번씩 다 빼주고 났더니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여기 가운데 겹치는
A와 B와 C의 교집합 부분이 총 3번 빠졌어요. 3번. 그러니까 이거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N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더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이거는 이렇게다 라는 공식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직접 공식을 달달 외우지만 말고 한번 그려보면서 뭐가 중복이 돼서 빠져야 되고 그걸 빼주다 보니까 뭐가 더 빠져서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어떻게 해보면 되냐, 이렇게 그냥 그림을 빗금을 칠했다 지웠다 해보면서 해도 되고, 제가 여기서 했던 것처럼 정확히 나눠준 거죠. 구간을. 이 부분은 A다, 교집합 부분은 C다, B만 포함되는 부분은 B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뭐 A, B, C 여기를 뭐 D, E, F, G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매겨준 다음에 해보면은 아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이 정도는 근데 외워두시길 바래요. 이건 좀 너무 복잡해서 식 자체로 외워두시면은 그대로 문제에서 써먹으면은 그래도 좀 더 이게 식을 그냥 바로 쓰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외워두시고, 자 밑에 3번은 너무 당연하죠. A의 여집합의 개수는 U에서 전체 집합에서 A의 개수를 뺐다 라는 거니까 이거는 뭐 A가 있든 B가 있든 몇 개가 있든 상관없이 A에서 A 여집합 부분은 여기고 이거는 전체 집합에서 A를 빼줬다 라는 거니까 그럼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 4번을 볼게요. 4번도 A 빼기 B라는 거는 이 A에서 교집합 부분을 A하고 B의 교집합 부분을 뺀 거니까 A의 개수에서 A의 교집합 B의 개수를 빼줬다 라는 내용이죠. 아니면은 A 합집합에서 A 합집합 B에서 B의 개수를 빼줬다 하고 또 동일하게 되고, 3번 4번도 이건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충분히 유전할 수 있으니까 외울 필요 없는데 2번만 이거 정도만 좀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590번 문제를 봅시다. 그리고 이거를 보통 이 파트에서 문제를 풀리게 할 때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은 활용 문제를 보시면은 자 어느 마을에서 닭을 키우는 가구 150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닭.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토끼 그리고 전체 닭 또는 토끼를 키우는 가구의 수가 이게 합집합의 개수가 220가구래요. 자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이것만 보고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그냥 단순히 토끼를 키우는 가구 개수, 닭을 키우는 가구 개수를 더하면은 263가구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전체 가구 수가 220개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걸 보면은 43가구가 초과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43가구만큼 중복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기가 43 교집합이 43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닭에서 그러면 교집합을 빼주면 닭만 키우는 집의 개수는 지금 107개, 그리고 토끼만 키우는 집의 개수는 70개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런 공식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저걸 보면서 아 두 개 더해서 초과되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서 저렇게 교집합 부분이 4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닭만 키우거나 토끼만 키우는 집의 개수를 각각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닭과 토끼를 모두 키우는 가구의 수는? 네? 닭과 토끼를 모두 교집합이죠. 닭과 토끼니까. 과라는 거는 닭도 키우고 토끼도 키운다는 거니까 교집합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바로 43 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뒤에 더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59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96번 보시면은 사실 596번 그렇게 중요해서 할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이 문제가 뭐 그렇게 좋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있으니까 해보죠. 뭐 이런 거 퀴즈로는 안 낼 것 같은데 제가 자 보시면은 그냥 새로운 집합을 정의했다고 하는 거죠. 새로운 그 연산자를 A 세모 B 이게 A 합집합 B 빼기 A 교집합 B 라고 하는 연산자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 이런 거죠. 가운데 세모라는 기호가 있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초록색 동그라미 왼쪽에 빨간색 네모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식을 쓰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칸을 채워서 넣어주겠다 이런 연산자를 만들었다 라는 건데 그래서 이걸 해보면은 이것도 다 일일이 해보면 돼요. 자 1번 보시면 1번에 A 세모 B 이거죠. A 세모 B가 이거다 라고 했으니까 B 세모 A가 뭔지를 봅시다. B 세모 A가 뭔지 보면은 자 이게 될 거고 이거 두 개가 같다 라는 거니까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러면 되겠죠. 자 그래서 A 합집합 B는 이거 전체 부분이고 그래서 A 교집합 B를 뺐대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결국에는 여기를 뜻하죠. 자 그 다음에 저 B 세모 A를 보시면 B의 합집합 A 결국 똑같죠. 사실 이것만 봐도 여기랑 여기가 이건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A 교집합 B도 B 교집합 A 이 교집합 부분 이 기호를 기준으로 양옆이 바뀌는 거는 결국 똑같은 결과를 내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도 이게 이런 모양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저 두 개가 똑같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A 세모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보시면 A하고 공집합의 합집합은 A죠. A하고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죠. 그래서 여기서 빼면 A에서 공집합 빼면 A죠. 그래서 이건 그냥 A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2번이 맞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A하고 A 여집합 자 이것도 이제 A하고 A 여집합만 있는 거니까 굳이 벤 다이어그램 그리지 않고 할게요. A하고 A 여집합을 두 개 더하면은 전체 집합이죠. 이거는 전체 집합 U 그리고 A하고 A 여집합의 교집합은 아무것도 겹친 게 없으니까 공집합 빼주면은 이거는 전체 집합이 되겠다. 그래서 3번도 맞고 자 4번
자, 이런 형태니까 A하고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죠. 빼기 A하고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A죠. 그럼 이거는 자, 이걸 보고 A 여집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이거 잘 안 떠오른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게 전체 집합은 문제 나와 있는 이게 전체 집합은 아니겠죠. 전체 집합에서 A를 빼줬으니까 A가 만약에 공집합이다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또 몰라도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이건 항상 성립한다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이게 적어도 U는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은 아니다 라는 걸 아니까 자, 4번이 답이다 라는 거고, 자 A 세모 A도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은 A 합집합 A는 A고 A 교집합 A도 A고 거기서 거기 빼줬으니까 공집합이다 라는 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던 문제였고요. 이거를 제가 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왜 했냐면은 결국 이것도 집합 연산을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모르겠으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면서 연습할 수 있기도 하고 하니까 해보라고 좋습니다. 원래 뭐 여러분 때는 가리지 말고 다 풀어야죠. 문제 다 풀어야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8번을 보고 잠깐 뭐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A, B 두 SNS 가입 여부를 조사했대요. 이것도 결국에는 아까 그 집합의 연산 활용 같은 그런 느낌인데 30명 대상이에요. 자, A에 가입한 학생이 20명, B에 가입한 학생이 14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그래야겠다. 자, 모든 학생이 저기에 적어도 한 군데 가입돼 있다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U는 30인 거고. 자, A에 가입한 학생이 20명, B는 13명, 14명. 자, 이런 상황이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A, B에 모두 가입한 학생 수의 최대값과, 안녕하세요. 지금 89페이지 599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보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라고 하는 거는 N, A, 합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시오였는데,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그냥 감각적으로 풀지 않고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풀겠다라고 하면은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은 확실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굳이 외울 필요 없다고 했던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확실하게 수학적으로 풀 수 있어요. 자, A의 합집합 B의 개수를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주어진 게 지금 A가 20이다. NA가 20이다. NB가 14다라는 게 이거는 확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A 합집합 B의 개수는 결국 A 교집합 B의 개수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A 교집합 B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저게 정해지는 거고, 그럼 A 교집합 B의 개수가 최소가 되면은, 얘가 최소가 되면 얘는 최대가 되는 거고, 얘가 최대가 되면은 얘가 최소가 되겠죠.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그 얘기는 결국 A 교집합 B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A 교집합 B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개수가 언제 최대일까를 보시면은 지금 A가 B보다 개수가 많죠. 그래서 이걸 막 겹쳐보다 보면은 이 B를 조금 작게 그려볼게요. B의 개수가 작으니까. 이 부분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얘를 점점 이렇게 안으로
겹쳐볼게요. 시각적으로 좀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겹쳐보다 보면은 막 이런 모양이 될 수 있겠죠. 교집합 부분이 더 커졌다. 더 넣어볼까?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게 됩니다. B가 A 안에 쏙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A하고 B의 교집합이 언제 최대냐? 지금 최대를 구하는 거니까 최대냐라는 거는 이게 최대가 14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최소일 때를 볼게요. 이런. 최소일 때는 그러면 최다인 교집합하는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집합이 아예 하나도 없다는 거는 A하고 B를 두 개 더했을 때 전체 집합보단 작아야 되는데 두 개 더하면은 34로 4개가 초과돼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A하고 B의 교집합의 최소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4개일 때 이 상황에서 최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대는 30이 되는 거고 최소는 20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빼주면은 10이 된다 라고 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결국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들 이걸 정리한 게 위에 유형 거기 개념에 적혀있는 A 교집합 B가 최대인 경우에는 A 합집합 B가 최소인 경우이고 그게 A에 B가 속해 있다.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그리고 A 교집합 B가 최소인 경우에는 A 합집합 B가 최대여야 되고 그래서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거나 아니면 교집합이 공집합이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A 합집합 B가 최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집합의 연산은 끝이 났고 자, 이제 집합은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집합이 끝이 났다는 게 아니라 집합 기호 써가면서 하는 거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면서 하는 거는 사실상 끝이 났다고 보면 되고 자, 이 다음에 들어갈 게 이제 명제예요. 명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모든 수학 범위에서 제일 재미없고 제일 이해 안 갔던 게 명제거든요. 분명 수학은 수학인데 이게 말로 잔뜩 늘여놓고 그 지금 94페이지 보시면은 사실 이게 논리거든요. 논리? 철학에서 논리학에서 이제 나오게 된 그런 개념들인데 어차피 수학이란 게 철학에서 이제 뻗어 나온 거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명제, 조건, 진리집합 이거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7-3 보시면은 막 모든이나 어떤 뭐 이런 거 이런 그 평소에 흔히 쓰던 단어들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따져줘야 되는 그리고 뭐 명제, 역과, 대우 막 이런 단어들도 있고 뭐 넘겨보시면 충분조건, 필요조건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때문이었는데 이게 말이 너무 헷갈려요. 충분조건, 필요조건 근데 이런 그런 단어들이 이게 되게 실생활에 쓰이지도 않고 와닿지 않는 이유가 보통 그 일본 용어들을 그대로 번역해서 쓴 것들이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현대 학문들이 근대 학문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그러니까 서양에서 들어온 것들이 일본을 거쳐서 번역이 되고 일본어로 되어 있는 단어들을 한국어로 한 번 더 번역을 하게 되면서 자, 평소에 한국어에서는 별로 쓰이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수학에도 그렇고 과학에도 그렇고. 자, 그래서 사실 뒤에 그 충분조건 필요조건은 좀 집합으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거고요. 집합 기호로. 집합 그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자, 아무튼 자, 잠도 깰 겸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여러분도 혹시 그 얘기 들어봤어요? 아이스크림 선호에 따라서 시동이 걸리고 안 걸리는 자동차 얘기? 아이스크림 맛에 따라서? 그 인스타에서 많이 봤을 수도 있고 한데 사실 그 뒤에 얘기를 하나 더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해주는 건데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보세요 한번. 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미국 어떤 자동차 회사에 그 문의가 들어왔대. 어떤 문의가 들어왔냐면은 자기네 집이 저녁을 먹고 나면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사러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죠. 근데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사면은 차에 시동이 안 걸린대. 근데 다른 아이스크림들을 사면은 멀쩡히 시동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게 무슨 말인가, 아이스크림의 맛에 따라서 차가 시동이 걸리고 안 걸리고가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그 회사에서 그 문의를 넣은 그 사람의 직업과 학력을 조사했대. 이 사람이 막 흔히 얘기하는 그 문과 감성을 가진 사람이라서 과학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먼저 조사를 했더니 그 사람이 대학도 잘 나오고 일도 그런 그 과학 쪽, 공대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비과학적인 일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을 텐데 하면서 뭔가 있다 해서 조사를 나갔대요. 조사를 나갔더니 진짜 그 조사관이 했는데 그대로 똑같이 한 거야. 그 조건을.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차를 대고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사서 차에 탔더니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아이스크림을 사서 차에 탔더니 시동이 걸리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그 아이스크림 가게, 그 가게에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여기 주차장이 이렇게 있고 가게가 이렇게 있다 치십시오. 자, 차를 여기다 주차했어. 근데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인기가 많은 아이스크림이어서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 여기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팔아. 근데 다른 아이스크림들은 이제 여기가 아니라 여기 끝쪽에 팔았던 거지. 근데 이때가 또 추운 겨울이었어. 겨울. 겨울이 아니야. 겨울 얘기는 없다. 근데 아무튼 자, 근데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사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사서 나오는 거야. 근데 다른 아이스크림을 사면은 거리가 머니까 오래 걸리는 거지. 이것 때문에 차가 시동이 걸리고 안 걸리고가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딱 주차해놨죠. 이게 옛날 이야기니까 차가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아서 차가 한번 과열이 되고 나면은 운전을 막 하고 왔으니까 엔진이 과열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엔진이 과열되고 났을 때는 막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때 막 베이퍼 록 현상이라는 게 있대요. 엔진이 과열이 되면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그래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사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는 거리가 짧아서 충분히 냉각이 되지 않아서 시동이 안 걸렸던 거고, 이 거리까지 왔다 갔다 할 때는 냉각될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시동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대체 뭔 관계가 있냐? 이게 바로 명제예요, 명제. 제 명제. P이면 Q이다. 인데 여기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사면 시동이 안 걸린다. 근데 다른 아이스크림을 사면은 시동이 걸린다.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참고지에서 판별할 수 있냐? 이게 명제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중간에 빠진 거죠, 이게.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사면은 냉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린다. 다른 걸 사면은 냉각이 된다. 그러니까 시동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이 일상생활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중간 과정을 알 수가 없어서 되게 아리송한 상황이 많고, 와, 이것 때문에, 이런 원인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제가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또 뭐였냐면, 옛날에 제 삼촌이 저한테 퀴즈를 낸 적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아마 못 봤을 건데, 다른 데서 한번 기관에서 조사를 했대. 엘리베이터에 닫힘 버튼을 누르면은 닫힘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보다 전력 소모가 크다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 있죠?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누르는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엘리베이터에서 소모한 전력이 커요. 전력이 커집니다. 전력 소모가 커져요. 왜 커질까요? 이 닫힘 버튼 누르는 것 때문에 전력 소모가 커진대. 퀴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졸리면은 이거라도 생각하면서 잠 깨고 계세요.
이거 맞추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뭐 피자. 네? 뭐 피자야? 이거 아주 피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맞춘 사람한테 간식 하나 정도 사주겠습니다. 피자는 제가 좀 너무 그렇고 이거 맞추면은 자 엘리베이터의 닫힌 버튼을 누르면은 전력 소모가 커진다. 왜 커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도 명제죠. 조건이죠, 조건. 엘리베이터의 닫힌 버튼을 눌렀더니 전력 소모가 커진다. 자, 아무튼 방금 이 얘기를 통해서 자, 명제. 그래서 명제라는 게 뭐냐면 참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고, 조건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P면 Q이다. 뭐 예를 들어서 바닐라 아이스크림 샀더니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이런 게 조건들이죠. 바닐라 아이스크림 산 것도 조건, 시동을 걸리지 않았다는 것도 조건. 자, 진리집합이라는 거는 그래서 또 이거는 진리집합이라는 거는 P라는 조건이 있어요. P라는 조건이 있을 때 자, 이 P 조건들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들을 다 한 걸 진리집합 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이따 문제 들어가면은 아 이게 결국 이 말이었어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얘기고 진리집합 이런 것도 넘어갈게요. 그럼 부정이란 건 좀 중요한데 자, 그래서 조건 P를 부정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기해요.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 조건 P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이 대문자 P라고 하면은 이거는 P의 여집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뭔가 좀 이해가 가죠? P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걸 부정하게 되면은 여기 이 부분 바깥 부분 P의 여집합 부분이 이 부정한다는 걸 나타낸다. 여기가 P이면은 바깥 부분이 물결 P다 라는 거고. 자, 그래서 명제의 참것이 이렇게 부정이 나타냈고 근데 부정에서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따가 그 역과 대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대우를 보시면은 대우할 때 얘기할게요. 밑에 대우 얘기할 때 하고. 자, 그래서 명제 참고짓을 보시면은 자, 가정과 결론이라고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그 명제를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로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상황. P이면 Q이다. P라는 조건이 주어지면은 Q라는 조건을 만족하느냐. 그래서 이게 참이면은 P라는 조건이 전제되었을 때 Q라는 조건이 맞게 되면 참이고 P가 됐어도 Q가 맞지 않으면은 그걸 거짓이라고 하죠. 이게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져준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집합으로 나타내기 어떻게 되냐. 자, 이거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두고 이거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라고 두면은 Q 안에 P가 속하게 되면은 이거는 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P와 Q가 이런 식으로 교집합을 갖거나 아니면은 Q와 P가 교집합이 아예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그게 괄호 1번하고 이게 참이다 라고 하면은 Q 안에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그리고 이게 거짓이면은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그 역과 대우까지 다 설명한 다음에 문제를 들어갈게요. 이게 다 막 그 계산 개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용어에 대한 개념들이라서 한번 쓱 하고 문제를 보면서 이게 결국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어떤 이거는 사실상 국어 감각이 있으면은 딱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p다 하는 거는 결국 모든 x를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p다 라고 하는 거는 x에다 어떤 값을 넣어도 p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근데 p를 만족하지 않는 x가 단 한 개라도 있으면 이거는 거짓이 된다 라고 하는 명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x에 대해서 p가 뭐 x가 0보다 작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x가 1인 경우에는 이걸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명제는 참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거 모든 x에 대해서 x는 x다 이런 얘기면은 x에 어떤 값을 넣든 만족하죠. 이런 명제는 참이 되는 명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뭐 이게 아니더라도 뭐 모든 x에 대해서 x 곱하기 0은 0이다 이래도 만족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보통 항등식 형태이니까. 자, 그리고 어떤 x에 대해서 p다. 어떤은 이 x가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위와 달리 p 부분에 x가 0보다 작다가 들어가면은 뭐 어떤 x에 대해서 x는 0보다 작다 이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저게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참이다 라는 거를 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은 하나만 존재해도 참인데 만약에 이걸 만족하는 게 단 하나도 없으면은 그럴 때는 거짓이 되겠죠. 그건 뭐 지금 딱히 예시를 어떻게 생각이 안 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이 또 어디서 쓰이냐면은 그 과학에서 쓰입니다. 과학 그 귀납적 방식으로 이제 연구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써요. 오늘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뭐예요? 못 맞추겠어요? 그 정답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버튼에 불 들어오니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버튼에 불 들어오니까 전기가 더 쓰인다. 뭐 그거는 사실 측정조차 불가능하게 미약한 거고. 보통. 힌트 주세요. 네? 힌트요? 힌트? 힌트 줄 게 없는데. 이건 그냥 생각을 해봐요. 뭔 힌트예요? 문이 더 빨리 닫혀서? 그거랑 비슷해요. 그게 힌트가 되겠다. 그게 정답은 아닌데 그게 힌트예요. 문이 더 빨리 닫혀서. 직접 관계가 있어요, 아니면 간접적으로 관계 있어요? 이건 좀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문이 빨리 닫히는 것 때문에 전기 소모가 좀 커집니다. 그게 답이에요? 아니요, 그 답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답이면 너무 시시하죠. 그럼 문제가 있겠어. 자,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오히려? 자, 역과 대역까지만 하고 정답 알려드릴게요. 자, 역을 보시면은 명제 역이라는 거는 이것도 문제를 보면서 다루는 게 더 편하긴 할 텐데 P는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으면은 이거의 역은 Q는 P다예요. 근데 역의 관계에서는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얘가 참이더라도 얘가 참일지는 보장 못해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P는 Q이다의 명제의 역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건데 이거하고 다르게 대우라는 게 있어요. 대우. 이 대우가 중요해요. 대우. 대우는 이걸 아예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Q의 위치도 바꿔버리고 Q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Q와 P의 조건을 부정하고 위치도 바꿔요. 근데 이거는 P는 Q이다가 참이면 대우는 무조건 참입니다. P는 Q이다가 거짓이면 대우도 무조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P는 Q이다라는 조건을 보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확실하게 알기 어렵다라고 하면 대우로 나타내면은 이게 확실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거기 이제 또 문제집에 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대우도 있죠. 이게 바로 이거는 Q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대한 대우도 이 여기 만약에 참이면은 이것도 무조건 참이다. 이거 잘못 썼네. 이렇다라는 거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결국 여기라는 거는 이 P 조건과 Q 조건의 위치를 바꾸는 거. 대우는 P 조건, Q 조건 둘 다 부정한 다음에 위치를 바꾸는 거고 대우 관계에 있을 때는
명제가 참일 때 대우 관계에 있는 명제도 무조건 참이다. 그리고 원래 원 명제가 거짓일 때 대우 관계에 있는 명제도 무조건 거짓이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자, 일단 개념 좀 얘기를 했고, 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쉬는 시간 드리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 시작할 때 답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